30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 네, 하여간 근데 저는 아직 연애는 포기는 안 했는데 저도 지금 결혼과 출산을 지금 좀 포기하고 싶어요. 굉장히 지금 좀 힘들어요, 저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가 살 길이다. 자, 이게 사실입니까? 경제민주화? 아까도 살짝 그 얘기는 해주셨지만 분명히 그리고 정권 초기에도 경제민주화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 경제민주화는 보이지 않고 저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네. 네. 그게 저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그 용어가 좀 잘못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뭐 재벌개혁 이런 것보다는 그건 네. 좀 뭐 사실 일반 서민들이 재벌개혁까지 신경 쓰기에는 참 좀 먼 얘기 같은 그렇죠. 느낌이 예. 들죠. 네. 뭐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건 가령 이제 연애하고 좀 데이트를 하려면은 일하는 시간이 좀 짧아져갖고 평일에 6시에 칼퇴근이라도 좀 해야 데이트를 할 텐데. 맞아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좀 그렇죠. 넉넉하고. 예. 네. 그런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렇죠. 네. 그리고 근무 시간 칼퇴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게 사장님의 선의에 네. 양심과 선의에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법률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 법률을 갖다 확실하게 바꿔가지고 뭐 6시에 칼퇴근하지 않으면은 종업원들도 불이익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사장님도 좀 불이익을 얻게끔 이렇게 만들려면 알아서 그냥 다들 나가게 하는 분위기를 다 만들어야 되고 그게 공무원들은 사실 칼퇴근할 경우가 많은데 네. 일반 기업들도 그렇게 해갖고 뭔가 강요하는 의무화시키는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런 얘기 지난 1년 동안 하는 적이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 대학을 나온 분들이 한 달에 150만 원밖에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그럼 저임금이 많은데 이런 그 저임금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그 고임금을 주면서 이제 올릴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경제정책 전체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별로 없고 지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결혼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월급이 좀 적은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애를 키울 집이 너무 비싸요 지금. 너무 비싸요. 월세 계속 월세 살아요. 네.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지금 뭐 서울의 경우에 차라리 집 사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년에 뭐 5천만 원 1억 넘어가니까 올라가는 비용만 이거 월급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얘기해도 모자라는 판에 네. 지금 철도를 민영화하겠다니까 그쪽에 신경 써야 되고 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그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경제 민주화를 하려고 했다면은 일하는 시간을 어떻게 대폭 줄이는 일부 하긴 하지만은 네. 대폭 줄여가지고 정말 하루에 8시간만 딱 일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월급은 또 회사라든가 정부가 일정 정도 분담하는 식으로 해갖고 월급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게끔 하고 그게 당장 안 된다면은 적어도 집권 5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너무 충격을 받지 않게끔 네. 할 건지 일정표를 좀 도와주고 네. 그러면 기업도 좋아하고 국민들도 좋아하고 엄청 웃고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만 이렇게 돼도 유럽의 뭐 이태리보다도 못한 수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좀 깔보는 나라인데요. 네. 이태리 사람들 이렇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거든요. 네. 아무리 못난 나라고 마피아 나라긴 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 독일이라든가 스웨덴 정도까지 가는 데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앞으로 2, 30년 걸릴 텐데 적어도 5년 뒤에는 서민들이 좀 지금보다는 좀 편하고 일하는 시간 좀 짧고 연애도 할 수 있고 춤도 추고 놀 수도 있고 이런 게 저는 경제민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죠. 진짜 박사님의 경제민주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좀 일반 시민들도 경제민주화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좀 뜬구름 잡는 느낌도 그렇죠.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경제 정책부터 건드리는. 그렇죠. 그렇죠. 거기부터 집중해야죠. 아, 그렇군요. 정말 그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박사님 표 경제 민주화라면 저희 뭐 세 가지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연애, 결혼, 출산 네.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희망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좀 열악해요. 저희 환경이. 그런데요. 이 굉장히 이 심각한 뭐 출산율 저조 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자살률 1위 여러 가지 이 불명예스러운 이 사건들 이런 타이틀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 경제민주화 핵심이라는 게 결국은 저는 뭐 재벌 규제 이런 것보다는 그것도 네. 뭐 일부 포함되지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가치 있고 왕이라는 그런 세상이거든요. 네. 저는 여기로부터 모든 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경제가 민주화된다는 거는 민주주의의 말 그대로
민주라는 게 이제 영어의 people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의 데모스라는 게 네. people이고 크라시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people이 지배하는 거.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people에 의해서, people을 위해서, people이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경제 영역까지 관철되는 게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점에서 돈 없고 자본 없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는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되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 3포 세대들도 이제 올바로 살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네. 지난 그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되었던 경제민주화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별로 하지 않고 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뭐 순환출자 규제라든가 금산분리 같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고답적이고 네. 참 괜찮은 것 같긴 한데는 나와는 먼 얘기고 네네. 따라서 내가 뭘 하기도 힘들고 네.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누가 해주길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네. 이제 제 책에 그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그 장하준 교수님인데 네. 뵙고 싶어요. 네, 친하세요? 네 아주 친합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죠. 네,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네네네. 예. 그분께서 이제 이 생체 실험이란 말을 쓰셨어요. 예.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그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생체 실험을 다 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추천사를 읽으면서 좀 가슴이 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경제민주화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약간 좀 가시라든가 이런 독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경제민주화인 줄 알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시장을 갖다 완전하게 경쟁적 시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네. 말하자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치 무한 경쟁 체제가 되면은 그게 뭐 재벌이 뭐 민주화되고 뭐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실제로는 시장 주도형 경제를 만들고 네. 뭐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재벌 개혁, 뭐 금융시장 개혁, 네. 금융시장 개방, 네. 글로벌 스탠다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재벌 개혁, 뭐 경제 민주화 다 좋은데 그 얘기가 글로벌 스탠다드랑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서 나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가장 민주화했다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실제로는 3포 세대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네. 청년들 자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없어지는 사람도 가장 많아졌고 이런 현상들이 누적이 되니까 사실은 이명박 정부, 이 박근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가 한 게 뭐 있냐라는 식의 반박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이제 출범되는 그런 걸 도와줬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청년들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체 실험 당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느끼는 그대로의 그 느낌을 가지고 경제를 민주화시키는 그런 새로운 방향의 경제 민주화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저랑 장은우 선생님이 얘기하는 새로운 방향의 경제 민주화입니다. 사람이 우선되는, 그렇죠. 네, 돈보다는, 자본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경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근데 보통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게 복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어떻게든 파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또 컸잖아요. 네. 또 복지라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그 이명박 정부 때 그 성장 주도의 그런 경제 정책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지가 복지라는 않은 게. 게요. 예. 저는 뭐 마찬가지인데 복지가 늘러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논점으로 잡는 건 경제 민주화가 뭐냐라는 건데요. 네. 많은 분들이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이제 이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삼성 얘기를 해요. 그 삼성그룹을 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럼 삼성그룹이 해체돼갖고 삼성전자가 네. 그룹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러면은 근무 시간이 짧아지나요? 그다음 연봉이 올라가나요? 글쎄. 독립된 그 삼성전자는 그런 비정규직 많이 채용하나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냥 이 불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재벌들이 하는 짓이 믿기 때문에 재벌 그룹을 깨고 해체하자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리고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믿는 순간 역사는 거꾸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이 경제가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경제민주화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짧아지고 비정규직이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혜택이라든가 사내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재벌을 깨고 이런 걸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된다라는 것이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재벌들이 거의 한 절반 어떤 경우는 해체가 돼버렸는데 네. 해체된 다음에 외국에다 팔려나가고 다른 재벌에 넘어가고 아니면 뭐 투기적인 사모펀드에 넘어가 버리고 네. 그 다음에 종업원들이 잘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해 본 것처럼 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재벌그룹 해체 내지는 재벌그룹을 축소시키는 거로 이해하는 한은 저는 경제가 실제로 민주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보다 더 높은 차원, 그리고 높은 차원이라는 게 무슨 철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제로 네. 곽 선생님께서 느낄 정도의 경제민주주의. 데이트도 막 마음껏 할 수 그렇죠. 있고. 저는 경제민주화 가지고 막 나서는 분들이 네. 무슨 뭐 공정거래위원 이런 데서 나서는 뭐 아주 소수의 전문가들이 아니라 곽현아 선생님이 실제로 느끼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냥 경제민주화 나를 위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지만이 국민들의 너른 지지를 얻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경제민주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지금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지금 당장 지지하고 싶은 내용인데. 왜냐면 굉장히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에요. 네. 다들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네.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네. 싶고, 연애하고 싶고. 아빠들도 애들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럼요. 애 엄마들도 아빠가 일찍 들어오게 하고 싶고 저는 이게 경제민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정승일 박사님 표 이 경제민주화 어떤 내용인지 지금 좀 약간 구체적인 느낌이 오는데 복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또 책에 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비유를 많이 써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이 복지, 근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랑은 조금 약간 다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중에 좀 독특했거든요. 네,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그러니까 부탁드릴게요. 일반 분들은 이제 복지하면은 이제 특히 뭐 이 노숙자들한테 밥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연탄 달라주고 이런 월급 거를 많이 복지로 얘기를 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낮은 차원의 초보적인 수준, 뭐 일종의 초등학교 수준의 복지 국가이고 네, 유럽에 가 보면은 가령 루브르 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pompidu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독일에 무슨 뭐 과학 박물관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거 입장료가 거의 무료거나 네. 아니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거기에 데이트하는 남녀들도 많고. 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데이트할 때 뭐 어디 술집 가서 하는데 거기는 워낙 이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에 가서 그 박물관에는 굉장히 예술품들이 많으니까 예술적으로 연애를 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것들 역시 다 복지의 영역으로 다뤄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뭐 마치 무슨 좌파적인 정부만 한 것이 아니라 1950년대 드골 정부 시절에 앙드레 지드라든가 앙드레 말로라든가 이런 네. 분들이 문화부 장관이 돼갖고 보수적 입장에서 건전 보수 입장에서 한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적 투자가 되는 게 평상시에 데이트를 하면서 피카소를 이야기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야기하는 데이트 시간에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성숙하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바로 프랑스라든가 스웨덴이라든가 독일 같은 복지 강국들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궁극적인 요소인 인간의 능력, 과학적인 능력, 문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네. 이제 이 복지라는 것이 만약에 이제 노숙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준다면은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선순환 경제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식의 보편적인 복지를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적 제가 표현하는 게 문명적 복지인데요. 문명과 문화, 과학을 증진시키는 복지. 네. 이런 게 된다면 바로 경제 성장과 연관되고 국민들 전체의 정신적 행복까지도 바로 그냥 보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